역대 최고가를 비트코인이 뚫었을 경우 한 1년 정도는 더 갔습니다. 그 2017년에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돌파한 적이 있어요. 17년 초에. 그리고 1년 만에 비트코인이 11배 올랐거든요. 알트코인들은 70배 갔습니다. 70배. 네. 근데 올해도 꼭 그렇게 흘러갈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가장 심플한 거 그냥 올해 가져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가파르게 오른 코인은 올라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 이름도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코인에선 추세가 굉장히 잘 먹힙니다. 그 올라가는 놈에 올라타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저는 3년 전에 퇴사한 다음에 전업 투자를 하고 유튜브를 하고 책을 쓰고 있는데, 최근에는 비트코인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 라는 책을 썼습니다. 작가님, 두 번째 비트코인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다 읽어본 후 철저하게 돈 버는 방법에만 집중한 책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트코인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 어떤 책인가요? 이미 다 말씀해 주셨네요. 철저하게 돈 버는 방법에만 집중한 책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비트코인에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그 비트코인이 무엇이냐, 기술이 어쩌고 집중할 수 있는데, 저 그런 관심 별로 없고요. 어떻게 하면 이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 이런 수단으로 돈을 벌 수 있느냐, 그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고민을 했는데, 저는 사실 퀀트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책도 퀀트식으로 썼습니다. 이제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정확히 그냥 따라하면 되는 레시피들을 제공을 하는 거죠. 작가님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투자하시면서 매달 투자 인증을 하시는 것으로 유명하신데요. 시작하신 이후로 현재까지 암호화폐 투자 수익률이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그게 한꺼번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보유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제 어렵고요. 최근에 제가 3월 31일 기준으로 제가 계좌를 오픈했는데, 그때 제 코인 자산이 7.7억인가 7.8억 정도 되었고, 그 중에서 한 3.2억인가? 그 정도가 이익이고 나머지가 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억 얼마를 가지고 3억 얼마의 이익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간 게 비트코인이 3만 불이었고, 지금은 6만 5천 불 정도니까 2배 올랐으니까 아직은 본격적인 상승장이 아직 안 왔겠죠. 좀 더 즐거운 장이 오겠죠, 우리.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장기 상승장에 진입한 것이 맞나요? 누가 봐도 장기 상승장이죠. 22년 말에 저점을 찍었죠. 그때 15,500불에 저점을 찍었고, 지금은 어영부영 올라가지고 65,000불, 66,000불까지 갔기 때문에 누가 봐도 장기 상승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상승장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보통은요, 반감기가 온 후에 한 12에서 18개월 후에 고점을 찍거든요. 근데 또, 사실 요번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가를 좀 빨리 돌파를 했어요. 역대 최고가를 돌파한 후에는 한 1년 정도 보통 장이 더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3월에 역대 최고가를 뚫은 것 같은데, 그 논리로 보면은 25년 3월까지 갈 수가 있고, 반감기 12에서 18개월 후라고 보면은 내년 4월에서 10월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내년에 언젠가 상승이 끝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현물 ETF가 통과되고 나서 반감기가 짧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근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ETF가 생기면은 그 사이클이 좀 더 길어지지 왜 짧아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잘 이제 이해가 안 되고요. 사실 반감기는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분석이 정확히 가능한데, ETF라는 건 새로운 변수이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호재는 확실히 맞습니다. 왜냐면 ETF를 통해서 기관 자금이나 각국에 있는 부자들의 자금이 훨씬 더 자유롭게 흘러 들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시나리오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는 ETF가 없다라고 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반감기 12에서 18개월 후까지 비트코인이 한 2억 정도까지 상승하고 다시 꼬꾸라지는 것이 좀 정상적인 패턴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요번에 ETF가 나왔으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는 더 많은 돈이 급격하게 투입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버블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5억, 10억까지 올라가다가 거기서 80, 90% 빠지는 이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조금 더 완만하게 ETF를 통해서 자금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엄청난 버블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제 완만하게 비트코인이 좀 상승해가지고 반감기 12, 18개월 후보다 좀 더 오래 갈 수 있다라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는데, 두 시나리오 다 우리한테는 나쁘진 않습니다. 둘 다 괜찮은 시나리오죠. 네.
그렇다면 두 가지 시나리오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는 2억이라고 이제 보고 있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그냥 그 과거의 패턴만 이제 봐서도 한 2억 정도까지는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버블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 ETF 때문에. 그래서 아이삭 뉴턴이 나는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으나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주식시장에서 왕창 깨졌습니다. 근데 강원국 같은 사람은 심지어 천체의 움직임조차도 계산을 못하는 바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감히 인간의 광기를 계산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ETF를 통해 가지고 기관 포모 플러스 개인 포모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 포모라는 거는 내 옆집 애가 돈을 엄청 벌었다, 5억 10억 벌었다 하면 짜증나 가지고 포모가 가서 들어가는 게 있는데, 기관 포모는 뭐냐 하면은 내 옆 기관에 있는 그 펀드 매니저가 돈을 엄청 벌었다, 나도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게 다 겹치면은 비트코인은 2억뿐만이 아니라 5억 10억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건 어마어마한 버블이니까 그 고점 찍고 8, 90% 빠질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베이스 시나리오는 2억, 그 엄청난 버블 시나리오가 오면 그 위로도 훨씬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 버블 시나리오 확률을 뭐 그렇게 엄청 높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도 확실히 그 확률이 0%는 아니고, 뭐 굳이 말하면 뭐 20% 30%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뭐 착각을 하는데, 뭐 기관들이 개입하면은 더 이상 큰 심한 하락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나스닥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85%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2000년에 나스닥도 완전히 기관판이었거든요, 사실은.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기관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빨리 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락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희망일 뿐이지, 그건 현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예상보다 상승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한 1억 500만 원을 찍었는데 그 정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비실비실 9천, 8천, 7천 나락하는 그런 거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1년 후에 가격이 지금보다 높을 확률 한 70에서 80% 정도로 보는데, 그 반대로 말하면은 지금보다 가격이 낮을 확률이 20에서 30% 정도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근데 그러면은 어떤 그 시나리오에 그런 게 가능한가? 그런 거를 바로 우리는 블랙 스원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최근 몇십 년 동안에 우리 투자 세계를 크게 흔든 사건들이, 뭐 예를 들면 IMF 같은 게 있었고, 뭐 2008년에 금융위기도 있었고, 2020년 코로나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 모든 거를 그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예측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면 이제 2024년에 갑자기 뜬금없이 어딘가에서 슈퍼 블랙스원이 터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블랙스원이 터질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그게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꼭 그 블랙스원이 터진 후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저걸 예측했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2009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금융위기, 저건 2008년에 올 수밖에 없었다 하는 놈들이 많이 계시는데, 근데 그 놈들은 2007년에 와야지 그걸 내가 믿는 거지, 2009년에 와서 내가 예측했다고 하면 누가 믿습니까 그게,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나리오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 근데 2024년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선거가 워낙 많습니다. 거의 뭐 70개국에서 선거가 펼쳐지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선거 전후에 정치인들이 이상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이상한 일이 어떻게 불똥을 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블랙스원이 터질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작가님, 책에서 비트코인의 투자 금액을 총자산의 10% 이내로 제한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주 쉬운 그 샘플을 들어가지고, 러시아 룰렛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총에다가 그 6개의 구멍이 있는데 거기 탄환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살아남을 확률이 83%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죽을 확률이 17%인데, 그럼 그 게임을 내가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아마 보통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제 16% 확률로 내가 죽는 건데 거기서 예. 그러니까 하면은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코인은 똑같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1년 후에 지금보다 가격이 훨씬 떨어질 확률이 한 17%는 최소한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 러시아 룰렛이랑 똑같은 확률인데, 그럼 거기서 내가 그러니까 내 목숨과 똑같은 전 재산을 갖다 박으면 되겠냐 안 되느냐 하면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똑같은 비유입니다. 네. 아니 물론 전 재산이 내 목숨은 아니기는 하죠. 전 재산을 날려 다시 벌면 되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왜 그런 큰 리스크를 짊어지냐라는 거죠. 이게 터질 확률이 제가 보기엔 최소한 17%는 되는데. 네. 3개월 전에 신사임당 채널에 나오셔서 비트코인과 주식, 채권을 예측하셨는데 대부분이 하신 말씀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측하신 건가요?
근데 지금 그 예측 중에서 일단 그 비트코인 그거는 확실히 맞았고요. 미국 주식도 맞았고, 미국 채권 같은 경우는 아직은 안 맞았어요. 지금 올해 3%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하반기에 금리 인하 어쩌고 오면서 미국 채권이 가격이 올라가지고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거라고 추측하기는 하는데, 그건 가봐야죠. 어쨌든 지금까지는 틀려 있고요. 한국 주식에 대해서도 제가 별 볼 일 없다고 설명했는데, 지금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2대2예요. 두 개 맞았고 두 개 틀렸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은 미국 채권이 기대 수익률이 더 높겠네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네. 그 다음에 미국 주식,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주식은 그 짝수해 5월, 10월에는 수익률이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4월 20일 언저리에다가 제가 다 정리를 할 거고요. 10월 말에 다시 진입을 할 겁니다. 네. 금리 인하가 올해 정말 이뤄지면 비트코인 가격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그거 제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저 말고 다른 분들이 이제 금리 인하가 오면 그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그거 분석을 해봤어요. 이제 사실 최근 10몇 년 동안에는 요즘을 제외하고 거의 다 제로 금리였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TLT 미국 장기 채권, 미국 장기 채권의 수익률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이론대로 가면은 미국 장기 국채의 수익률이 떨어지면은 비트코인이 오르는 게 맞는 거잖아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그 채권이 투자 대체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니까 별 큰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장기 국채의 수익률이 떨어지면은 저희는 이제 비트코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때도 있었고 안 그럴 때도 있었고요. 오히려 미국 장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을 때, 하면 금리가 올랐다는 거죠. 근데 그때 뭐 그럼 비트코인이 원칙적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또 그것도 그럴 때도 있었고 안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 상관성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하시는 건데, 저 같은 사람은 실제로 숫자를 보거든요. 그거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맞나 안 맞나를 알 수가 있는데, 그냥 틀렸어요. 제가 그냥 금리는 지금까지, 물론 미래에는 다를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가격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네. 반감기 전후로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보통은 비트코인 반감기 전 12에서 18개월 전부터 가격이 완만하게 오르기 시작하고요. 그 반개가 땡 온다고 해서 그날부터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반감기 3에서 6개월 후부터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럴까 고민해 봤는데, 그거는 이제 오태민 교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제 반감기가 온다라는 거는 채굴업체의 수익률이 반토막 되는 거잖아요. 반토막 되는 건데, 그러면은 좀 영세한 채굴업자들은 일단 가진 비트코인을 팔면서 이제 버티기 시작합니다. 채굴한 비트코인을 팔면서 버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걔네들이 망해요. 망하면은 영세 업체들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장님이 그걸 들으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치킨 게임이네요. 거기 메모리 반도체 보는 것 같네? 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실 이 메모리 반도체도 이제 다운 사이클이 와가지고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제 소위 그 치킨 게임을 하다가 센 업체들만 살아남고 작은 애들은 죽는 거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똑같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영세 채굴업자들이 죽어버리고, 그럼 이제 그 센 업체들은 굳이 더 이상 비트코인을 팔 필요도 없고, 그냥 이제 안 팔면서 매도 물량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급등. 네. 그러니까 반도체랑 똑같아요, 사이클이 거의. 그게. 네. 비트코인 가격이 1억인데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요? 그냥 그것도 다 분석을 해봤어요. 한마디로 역대 최고가를 비트코인이 뚫었을 경우 그 날부터 이제 수익률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분석을 해봤는데, 그런 사례가 2013년, 17년, 20년 그렇게 세 번 있었고, 요번이 네 번째로 역대 최고가를 돌파한 시기거든요. 올해 24년 초가. 근데 그 과거 사례를 보니까 그 역대 최고가 돌파 후에도 한 1년 정도는 더 갔습니다. 그거를 보면은 지금 3월에 돌파를 했으니까 25년 3월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요 1년 동안에 비트코인도 추가로 많이 상승하지만 알트코인의 상승률은 훨씬 더 높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2017년에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돌파한 적이 있어요. 17년 초에. 그리고 1년 만에 비트코인이 11배 올랐거든요. 11배 올랐는데, 알트코인들은 그러니까 10대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평균 몇 배 올랐을 것 같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70배 같습니다. 70배. 네, 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 2020년 말에도 역대 최고가를 돌파를 했거든요. 이제 우리 비트코인 친구가. 거기서 추가로 얘가 250%더 올랐거든요. 그러면 알트코인은 얘네들은 아쉽게도 750% 정도만 올랐는데, 그래도 250보다 750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마지막 그 역대 최고가 돌파 후에 보통 폭발적인 상승장이 오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많았는데 이때 비트코인은 이만큼 올랐으면 알트코인 이만큼 올라졌다.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변동성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상향, 하향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2배 올랐다 하면은 그 똑같은 기간에 뭐 알트코인은 뭐 4배, 5배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반대로 비트코인이 30% 빠지면 알트코인 친구들은 60, 70% 빠져주는 거죠. 네. 한마디로 그냥 이제 한마디로 움직이는 방향은 둘 다 똑같아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그러나 그 움직이는 폭은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이 1조 달러도 넘어가고 이제 가장 무거운 코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알트코인은 다 잔챙이들이 많기 때문에 걔네들은 비트코인이 몇 배 상향 또는 하향할 수 있습니다. 작가님, 비트코인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는 이런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데이터로 설명해 주시는 책인가요?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퀀트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두루뭉실한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올라갈 때는 꼭 들어가고 내려갈 때는 팔아라 이런 말 이제 안 하고요. 저는 이제 정확히 이제 그 상승장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 하락장은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런 걸 다 설명을 합니다. 책의 비트코인 반감기 개념부터 탑재해라 부분에서 비트코인의 장기 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냥 쉽게 말해서 반감기 12에서 18개월 전에 매수를 하고 그리고 또 똑같이 반감기 12에서 18개월 후에 매도를 하고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거들떠 보지도 말아라 라는 것이 아주 쉬운 가이드라인입니다. 대부분의 책에선 장기 투자 가이드만 이야기하고 핵심적인 부분이 빠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무엇이 빠져 있는 건가요?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매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맨날 사는 말만 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얘기를 안 하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70, 80, 90% 빠지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고 그게 사실 보통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뭐 10억, 100억, 1000억 간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이게 예를 들면 1억까지 갔다가 1000만 원까지 빠질 구간이 나오면 그거 사람이 못 버티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간은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부는 피해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공한 가이드라인은 물론 6개의 방법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긴 했는데 가장 심플한 거 말씀드리면은 비트코인이 최고점 대비 25% 떨어지면은 그거 더 이상 조정장이 아니다. 팔고 나가라. 그건 하락장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가장 심플한 계량적인 방법이고 좀 더 예술적인 방법을 보면은 이 투자에서는 투자의 신들은 별로 없는데 마이너스의 손들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당신 주변에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주변에서도 특히 투자를 못하는 사람, 대부분 사람들은 투자를 못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걔를 가르치려드리면 안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이 뭐 하느냐만 살펴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정확히 고점에 사가지고 정확히 저점에서 파는 기술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남의 돈까지 끌어와가지고 가족 돈까지 끌어가지고 비트코인에 몰빵하는 그날 이 당신이 나간 날입니다. 그 방법이 있고, 이제 그거는 그 친구를 그래도 몇 년 정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파악해야 돼요. 한마디로, 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주로 그 20대 그 초반 여성분들은 투자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예, 그리고, 특히 서비스 쪽에 있으신 분들이 관심이 이제 별로 없으신 편이고, 그리고 좀 이제 서울에서 굉장히 먼 곳에 계신 이제 노년층도 투자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이 그 이제 코인 사러 뭐 서울에 왔다. 이제 어떤 시골 할머니가 소 들고 소 사주세요. 나 코인 살 겁니다. 이게 오시면은 그건 정말 끝 마지막이라고 거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살 사람 없거든요. 그 다음에는. 네. 책의 내용을 보면 비트코인이 장기적인 우상향 자산이라고 확신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한 그래도 8, 90% 정도는 우상향 한다고 믿고 있기는 하는데 일단 딴 자산과 대비해 가지고 좀 생긴 역사가 짧고요. 2009년에 만들어졌으니까 15년 이제 된 거고 물론 지금까지는 15년 동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런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사실 뭐 딴 코인들도 많이 있는데 왜 굳이 비트코인만 그렇게 가야 되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좀 있기는 하고요. 사실 뭐 그대로 똑같은 코인을 내가 만들어서 팔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들면은 그리고 일단 현금 흐름이 없잖아요 비트코인이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정말 만에 하나 뭐 전 세계에서 문제 다 인터넷이 다 박살나는 경우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이 모든 그 가능성을 이제 합쳐 보면은 당연히 비트코인이 우상향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네, 근데 그 가능성이 그게 엄청 크진 않다는 거죠. 이제 가장 심플한 방법은 비트코인이 최고가 대비 25% 떨어지면은 그때는 다 털고 나가는 거죠. 그때는 알트코인도 같이 털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이 그 정도 하락했으면 알트코인을 못 버티거든요. 다 털고 나가는 거죠. 책을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이미 많이 오른 지금도 투자하기 좋고 수익을 거둘 구간이 많다고 적어주셨습니다. 진짜로 지금 사도 되나요? 네, 그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역대 최고가를 딱 돌파한 그 시점이잖아요. 그 후에는 보통 1년 정도 더 갑니다. 우리한테는 1년 정도 시간이 더 남아 있는 거죠. 네, 네. 지금은 뭐 충분히 들어가기 나쁘지 않은 시간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뭐 반감기 3에서 6개월 후에 보통 그 미친 상승장이 오기는 했어요, 과거에. 근데 올해도 꼭 그렇게 흘러갈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가장 심플한 거 그냥 올해 다시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조금 더 그 안전하게 가려고 하면은 지금 역대 최고가가 73,500불인가 거기에서 좀 떨어져서 66,000불까지 와 있는데 다시 최고가를 돌파할 경우 이제 그때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럼 아깝잖아라고 하실 텐데 보통은 이제 차트 심리상 전 고점을 돌파하면은 상승 에너지가 뽑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들어가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73,500불인가 그 언저리 역대 최고가 뚫고 갈 때. 그게 왜 좋냐 하면은 그 가격에서 사면요. 그러면은 위에 물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디까지 뻗어갈지 모릅니다. 이게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은 막 가격이 그 뭐 6만 불에서 2만 불까지 떨어지면은 그때 들어가야 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별로 스마트한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2만 불에 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위에 물린 사람들이 천지거든요. 몇 천만 명이 물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2만 불에 들어갔는데 2만 2천 불까지 가잖아요. 2만 2천 불에 물린 사람이 아싸 해가지고 물량을 다 팝니다. 본전 만회하려고요. 그래서 결국 그거 얻어맞고 다시 꼬꾸라졌다가 가격이 2만 4천 불까지 가요. 2만 4천 불에 또 와 한사 해가지고 아싸 이제 본전 왔다 팔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엄청 떨어졌을 때 들어가는 거는요. 한마디로 이제 내가 그 가파른 산을 위로 오르는데 막 그 산적들이 돌을 던진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게. 네. 왜냐면 그 위에 물린 사람들이 돌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아, 가격이 올라오고 있네. 오케이, 나이스. 본전이나 팔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역대 최고가에 들어간다는 거는 물린 사람 위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두 다 행복합니다. 네. 모두 다 행복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데 저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어.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책을 보면 비트코인 50% 떨어졌을 때 싸다고 사지 말고 최저점을 기다렸다가 2배로 오르면 그때 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많이 내려갔다고 사는 거든요.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다시 산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건데 위에 산적들이 저한테 계속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위에서 물린 사람들. 그래서 그거보다는 일단 최저점을 찍은 다음에, 왜냐면 우리가 사실 그 나중에야 이게 최저점이라고 알 수 있는 거지 그 시기에는 우리가 절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 최근에는 15,500불이 최저점이었어요. 근데 그게 근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 거지 그 당시에는 그게 15,000불이 끝이냐 13,000, 만불까지 가느냐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찍은 다음에 거기서 2배 정도 올랐으면은 오케이 그럼 다시 어느 정도 추세가 반전이 되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그죠? 네, 왜냐면 그래도 최저점 대비 10% 올랐다라는 거는 그거는 반전이라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그 10%는 당장 다음날에 꾸꾸라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도 최저점 대비 한 2배 정도 올랐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전하다. 그리고 여기서 물린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제 다 탈출했을 거고. 네, 그리고 저 뒤에서 물린 사람들은 이미 피곤해서 나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다 하락을 맛보고 다시 상승, 너무 오래 걸린다 해가지고 다 털고 나갔기 때문에 저점 찍고 2배 올라가면은 그래도 위에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상승 추세로 반전이 됐기 때문에 그때쯤 들어가면 타이밍상 꽤 안전해요. 그게 참고로 2013년 7월 14일이었습니다. 네. 아마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날이 완전히 슈퍼 타이밍은 아니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9월 중순인가? 그때부터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상은 7월 14일보다는 9월이 좋기는 했으나, 그래도 겨우 2달 차이밖에 안 나는 거죠. 그래서 7월 14일에 들어가서도 꽤 좋은 타이밍이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거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2027년인가? 또 아마 그때가 올 것 같거든요. 한번 역대 최저점 찍고 이제 올라가는 시기가. 그때 그 룰로 다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시기적으로 분할 매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그 코인에서도 그 11사 1950조, 12월에서 4월부터 수익이 대체로 좋고 5월부터 10월까지 대체로 안 좋거든요. 예, 그러면은 25년 4월에 다 파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아니면 그냥 25년 4월부터 25년 10월까지 뭐 한 달에 6분의 1씩 파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제 한 시기에 팔면은 그 시기가 완전히 잘못된 타이밍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눠서 파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책에서 이동평균선 개념으로 매도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이게 지금 매도 전략이 많이 나오면 좀 헷갈리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에는 총체적으로 제가 6개의 매도 전략을 이제 소개해 드렸어요. 이제 그 중에 가장 심플한 게 고점 대비 25% 하락하면 팔아라고, 이제 그 두 번째는 그 네 친구들 중에서 이제 가장 투자 못하는 놈 이제 반대로 하라, 이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두 개를 우리가 사실 합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 가장 투자 못하는 친구가 뻘짓 하면은 그때 절반을 팔고 그 나머지 절반을 실제로 25% 하락했을 때 판다,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6개 중에 하나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추세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동평균선보다 아래로 하락하면은 하락 추세 징조라고 볼 수가 있고, 하락 추세 징조라는 거는 하락한 게 계속 떨어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이 1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졌다 하면은 그때다 팔아치고 나오는 것도 하나의 매도 전략입니다. 네. 지금 1억이 있다고 가정할 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투자의 비중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지금 대세 상승장 중반 또는 중후반 정도까지는 오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막바지에는 알트코인이 미친 듯이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비중은 무조건 포함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그냥 가장 심플한 거는 반반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왜냐면 제가 또 쓸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네. 작가님, 후반기에 알트코인이 높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셨는데 어떤 알트코인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알트코인도 사실 어느 정도 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알트코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알트코인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솔직히 알트코인 뭐 2만 개 있는데 그거를 다 잘 안다고 저는 주장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나마 좀 멀쩡한 알트코인들을 말씀드리면은, 이더리움 친구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자산의 역할 또는 화폐의 역할을 하는 그 코인이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어떻게 보면 앱스토어라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 블록체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위에 사람들이 앱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뭐 디파이라든지 NFT 같은 경우는 거의 이더리움 기반으로 많이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이더리움의 앱스토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40%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2015년 전 만들어져가지고 시가총액 때 2위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많이 사랑도 받고 있고, 그래서 좀 안전한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코인의 수가 급격하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기 때문에 일단 그 인플레이션 구조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코인이 있는데, 자 근데 이더리움의 큰 단점은 또 무엇이냐? 이게 앱스토어인데 우리 핸드폰에서도 앱스토어도 있고 플레이스토어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더 성능이 좋고 기능이 좋은 앱스토어를 만들면은 그 이더리움이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더리움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대처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 뭐 어떤 천재가 나와가지고 이더리움 저거 허접하네, 왜 이렇게 안 하지 해가지고 훨씬 더 좋은 그 앱스토어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시도하는 데가 가장 대표적인 게 솔라나라는 친구가 있고, 뭐 그거 말고 예를 들면 뭐 카다노라든지 아말란추의 뭐 폴카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솔라나의 기술력이 뭐 이더리움과 배치가 좀 만만치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6개월 동안에 솔라나가 거의 10배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쪽도 제가 장기 투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코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BNB, 바이낸스 코인이라는 코인이 있는데, 얘는 뭐냐 하면은 바이낸스가 가장 큰 거래소거든요. 이제 거래소는 이런 상승장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벌겠죠. 그 번 돈의 일부를 바이낸스 코인을 사가지고 소각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애플이 아이폰을 무작위 팔면은 돈이 벌리는데 그 돈을 가지고 애플 주식을 사가지고 소각시키는 거예요.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죠. 그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논리 때문에 바이낸스 코인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뭔가 그 한마디로 이제 애플도 주식이 많이 오른 이유가 아이폰을 잘 파는 것도 있지만 주식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늘은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바이낸스 둘 다 하죠. 돈도 벌고 소각도 시키고.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괜찮은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더리움, 솔라나, 바이낸스 코인은 내년까지 그냥 바이 앤 홀드 할 수도 있고요.
그거 말고 2만 개 알트코인 중에서 99% 이상은 그냥 쓰레기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걔네들은 백서에다가 그 코인을 가지고 멋진 걸 많이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하는 놈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다 사기고 쓰레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사기와 쓰레기로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벌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장기 투자를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내가 사기 프로젝트에 5년, 10년, 20년 동안 투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봤자 사기인데, 그래봤자 쓰레기고. 근데 그거보다는 이런 게 있죠. 최근 일주일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가파르게 오른 코인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 이름도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코인에서는 추세가 굉장히 잘 먹힙니다. 그 올라가는 놈에 올라타는 거죠. 추세 추종을 하라라는 건데요. 이거는 알트코인, 특히 잡 알트코인에서 상당히 잘 먹히는 전략입니다. 데이터로 당연히 다 증명돼 있고, 제가 2015년인가? 그때부터 매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전략의 수익률 다 적어놨어요, 책에. 네.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사람들이 이게 착각한다고요. 야, 강호규 그랬어. 총 일주일 동안에 제일 많이 오른 코인 사가지고 일주일 보유하고 바꿔 끼면 되는데 대박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매주 돈이 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거에 유념하셔야 돼요. 이거 하시면은 승률이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나와요. 내가 이 전략을 10주 동안 한다라고 하면은 대여섯 번은 돈을 벌고 네다섯 번은 깨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서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벌 때는 근데 좀 더 많이 벌고 깨질 때는 좀 더 적게 깨집니다. 그래서 내 자산은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건데, 근데 깨질 때는 일주일 만에 진짜 10%, 15%, 20%, 25% 깨진 사례도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네. 이게 꽤 터프한 전략이에요. 승률이 우리가 67%라고 하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먹고 깨지고, 먹고 깨지고. 근데 투자는 안타깝게도 그런 식 규칙적으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승률이 67%면요, 그냥 10연승 하는 경우도 먹고 하다가 갑자기 근데 5연패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깨지고. 그 5주 깨질 때 진짜 우리가 60%, 70% 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규칙적이 얼마나 좋아. 2주 먹었으니까 한 주 깨지겠지. 2주 먹었으니까 한 주 깨지겠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승률 67%라는 거는 진짜 10주, 15주 연속으로 먹다가 갑자기 4주, 6주, 8주 뜬금없이 그냥 연속으로 깨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주 수익률을 이 책에 적어 놓은 겁니다. 한번 진짜 보라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수익률이. 근데 안 볼 거야, 사람들. 나 알아. 네, 안 볼 거야. 그래서 막연하게 이게 된대 하면서 그래서 벌써 실망 댓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도 빠지고 알트코인도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듀얼먼트 전략 이거 지금 나 돈 잃었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야, 10주 투자하면 원래 4, 5주 잃어. 네. 딸 때 또 어마무시하게 따는 경우가 있고요. 정말 어떤 주간에는 100% 이상 수익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한 주간에. 네. 그때 어떤 사례를 보니까 그때는 이제 리플이 최근 일주일 동안 올랐어. 그때 올라탔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550%가 추가 수익이 난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 최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민코인들, 그러니까 덕귀패트라든지 피피코인 이런 애들이 진짜 몇 주 만에 몇백 프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한테 올라탈 수 있었죠. 듀얼모니터 전략을 쓰면은. 왜냐면은 걔가 최근 일주일 동안 많이 올랐어. 그럼 올라탈 거 아니에요? 얘가 그럼 몇 주 동안 또 갔어. 그럼 그때 왕창 먹는 거죠. 듀얼 모멘텀 투자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책에 적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첫 번째 룰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120일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상승 추세거든요. 두 번째 룰, 시가총액 상위 20개 코인 중에서 최근 7일 동안 가장 많이 오른 3개 코인을 파악한다. 세 번째 룰, 걔네 셋을 산다. 똑같은 비중으로. 네 번째 룰, 1번부터 3번을 일주일 또는 2주일에 한 번 반복한다. 끝. 일주일 후에 봐서도 얘가 최근 7일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코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킵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파는 거죠. 손실이 났든 수익이 났든. 자주 손실이 날 겁니다. 네. 한 10번 하면요, 한 4, 5주 동안 손실이 난다니까, 무조건. 네, 책에 모든 게 다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투자를, 그런 책들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되게 좀 이제 두루뭉실하게, 이제 서술된 책들. 저는 이제 레시피 책들을 좋아합니다. 이게 이렇거든요. 라면 같은 경우도 사실 신라면 뒤에 있는 그 레시피대로 그대로 끓이면은 대단히 성공할지는 모르겠는데 실패하지는 않거든요. 이 라면이 크게 맛없지는 않거든요. 네. 요리도 마찬가지예요. 백종원이 우리가 유튜브에서 주는 그 레시피 그대로 따라하면은 창의성은 없을지 몰라도 맛은 있을 겁니다. 네. 이 투자도 똑같아요. 그 레시피를 남의 걸 그러니까 검증된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하면은 창의성은 없지만 돈은 벌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사람들은 본인의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본인의 레시피를 만들려고 이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는 아예 레시피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내 감으로 이제 요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정말 투자 고수 또는 요리 고수면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맛있는 음식이 나올 텐데 당신은 아니잖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두뇌가 다 글러 먹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두뇌의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제대로 레시피를 만들 수 없고 설사 만들어도 그걸 제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을 써가지고 투자를 잘한다라는 착각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0.1%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면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머거 이런 사람들은 거기 속하는데 그들이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는 두뇌가 우리랑 다르게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듀얼 모멘텀 투자 말고도 섹터 모멘텀 투자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섹터 모멘텀 투자는 듀얼 모멘텀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듀얼 모멘텀 투자는 톱 20 시가총액 톱 20 코인에서 주로 이제 돌아가는 전략인데 그냥 왜 코인 중에서도 그 섹터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왜 주식도 섹터가 있잖아요. 반도체, 2차전지 뭐 이런 식으로 섹터가 있는데 코인도 뭐 이런 식으로 섹터가 있어요. 레이어 1, 레이어 2, 뭐 게임 코인, AI 코인, 밈 코인 이런 식으로 섹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각 섹터 내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두세 개, 네 개 코인에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예를 들면 뭐 최근에는 뭐 이제 밈코인 중에서 덕리프헤트라는 코인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딴 친구들보다 그럼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러면은 도지코인이 덜 올랐다고 하면 걔는 굳이 투자하지 않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작가님은 책에서 AI 섹터의 알트코인을 가지고 계시다고 적어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사실 그 2023년 3년 GPT가 나온 후부터 사실 뭐 전 세계 대세가 사실 AI잖아요. 그럼 이 AI 코인들이 뭔가 AI적인 것을 하는가?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다 개구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코인은 이 기본적으로 가치로 가는 것보다는 스토리 플러스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스토리는 있잖아요. 예를 들면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 샘 엘트맨 GPT 아저씨가 만든 그 코인이잖아요. 물론 제 후에 제가 산 후에 꼬라박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보유하고 있다가 더 꼬라박으면 손절을 하기는 할 것인데 어쨌든 스토리가 좋잖아요. AI and blockchain. Yeah, sounds good.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는 겁니다. 네. 저는 물론 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대단한 프로젝트를 한다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네. 밈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소한 정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딴 코인 프로젝트들은 이제 뭐 그런 거잖아요. 일단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 대다수이고 나머지 애들은 뭐 하긴 하는데 코딱지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야 이거 봐 내가 이거 큰 거 만들었어 하고 그 옆에 애들은 내 코딱지가 훨씬 더 큰데 뭐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근데 밈코인은 대놓고 정직하게 우리는 경제적으로 효용이 있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밝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좋아하고요. 조금 전에 그 듀얼모멘텀 전략이 밈코인에서 특히 잘 먹힙니다. 최근에 급등한 밈코인이 계속 가는 그런 추세가 분명히 있어요. 그 순수하고 이 심플한 추세 전략이 잘 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이제 말하는 게 그거죠. 그 가치가 충만한 삼성전자로 20% 벌래, 가치가 없는 도지코인으로 200배 벌래라고 제가 물론 질문을 맨날 많이 합니다. 네. 듀얼 모멘텀 전략으로 일주일마다 사고 파는 게 아니라 2, 3주마다 해도 되나요? 2주는 가능하고요. 3주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거 하기 귀찮으시면은 그냥 비트코인 메이저 알트코인 사가지고 1년 보유하는 것도 저 훌륭한 투자법이라고 봅니다. 아주 심플하게 장기 전략만 쓰는 거죠. 장기 전략. 제가 뭐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 솔라나, 바이낸스 코인의 평균 수익률이 제 생각에는 막바지에는 비트코인보다 높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4개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의 방법이죠. 네. 디플레이션이 아닌 인플레이션 코인들은 1년을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건가요? 일단 그 인플레이션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대부분 그 코인 재단들은 비즈니스 모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 하는 거 뭐 이런 거죠. 상승장이 왔네. 그럼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멍청한 투자자한테 팔아야지. 팔고 넘기고 가격이 그래도 오르네. 야 그럼 또 발행해. 또 팔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상승장 끝나보면은 그 전에는 분명 코인이 1억 개였는데 15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코인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장기적으로 못 오르겠죠. 이제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그 코인을 혹하거나 상승장이기 때문에 오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코인의 수가 계속 늘어나는데 어떻게 무슨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겠습니까 거기? 그런 애들은 절대로 장기 투자만 안 되고 단기 투자만 되는 거죠. 그 사실 뭐 알트코인 2만 개가 있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더리움, 솔라나, BNB 말고도
훌륭한 알트코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디플레이션 구조도 구축하고 나름대로 비즈니스 모델도 있고 뭔가 하는 코인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무식해가지고 그런 코인들을 더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있긴 있습니다. 분명히 찾아보세요. 네. 수많은 거 당연히 있겠죠. 멀쩡한 코인들이 기술력도 뛰어나고. 네. 이더리움을 장기 보유가 가능한 코인으로 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더리움이요. 사실 저도 이제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더리움은 기술력에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래도 일단 아직은 2등이고 그리고 아직은 그 플랫폼 사업에서 1등을 가고 있으니까 뭐 그래도 장기적으로 뭐 유망한 코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지금 솔라나가 추월하느냐 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걸 잘 모를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냐 솔라나냐 고민하는 것보다 두 개 다 들어가요 그냥. 네. 그게 심플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제 솔라나 비중이 8%고 이더리움 6%입니다. 네. 왜냐면은 요번 상승장에서 무조건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솔라나가 이겼거든요. 네. 올해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비트코인 중에 어떤 것을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한국 주식은 일단 짝수 5월, 10월이기 때문에 손이 별로 안 가고요. 그 비트코인이 사실 이제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높기는 하지만 제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을 같이 하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개별주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S&P 500, 나스닥, 러셀 2000 그리고 소형주 펀트 4개 다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지난번 인터뷰 때 미국 재선이 있는 해에는 미국 주식이 떨어진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비트코인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재선이라는 거는 모든 대통령 선거를 다 포함하는 거고 재선은 지금 임기한 대통령이 다시 나올 때를 포기하는 건데 재선 때는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건 되게 심플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내가 다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제와 주식시장을 부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와 주식시장이 나쁘면 내가 재선이 안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미국은 헌법상 대통령 2번 할 수 있잖아요. 8년이면 물러나야 되니까. 근데 이제 물러나는 시점에 그럼 이제 2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는 주식시장에 떨어진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기존 대통령이 I don't care거든요. 나 어차피 떠나는데 니들이 알아서 싸워라 이것들아 하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내 당이 꼭 안 이겨도 돼요. 왜냐면 한국은 저쪽 당이 이기면 내가 감옥에 가는데 미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감옥 안 가잖아요. 거기는. 네. 그러니까 I don't care man, fight people 해가지고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새로 나올 때는 굳이 경제를 부양하는 그런 니들을 느끼지 못합니다. 기존 대통령이. 그래서 그때는 주시장이 꼬꾸라진 적이 많았어요. 네. 미국 시장이 좋으면은 비트코인에 안 좋은 영향이 미치지는 않겠죠. 이러면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지금 나스닥이 갑자기 올해 50% 폭락해버려요. 그거는 비트코인 버틸 수 있는 거 못 버티지 당연히. 그래서 네 미국 시장이 박살나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코인을 위해서라도 미국 주식이 뭐 부귀영화를 창출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버텨주는 거는 필요합니다. 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여러분 2017년 그리고 20년 21년에 코인 안 하셔가지고 피눈물 흘리신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자 이번 24년 25년 상승장에는 피눈물을 흘리지 맙시다. 이 책을 읽으면은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다 나오니까 자 이제 코인 시장에 들어오시죠. 이 책은 교보문고에 가시면은 베스트셀러 코너에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한 개 사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친구들도 다 잘 되기를 바라실 거 아니에요. 그냥 확 그냥 10권 사셔가지고 나눠주시면은 친구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을 겁니다.